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닫힌 매장 밖에서 자동차를 리뷰한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방구석에서 자동차 리뷰를 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GV80 견적을 내고 간단한 코멘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의 옵션에 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뺄 거고요. 오늘은 그냥 빠르게 견적 내고 대략적인 가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견적을 냈는데요, 제 얼굴이랑 실명을 까고 차마 방송을 좀 못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에 조회수가 나오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영상은 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얼굴은 잊어주세요. 자, 견적을 내볼게요. 제네시스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다 견적을 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아주 멋있습니다. 디자인도 좋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고요. 이 그릴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나름의 이제 제네시스 시그니처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패밀리 룩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다고 특정 브랜드를 너무 막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고, 약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의 기본 가격은 6,03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가솔린 2.5 터보를 선택하면 6,037만원이고요 디젤 3.0은 6기통일 거고요. 가솔린 3.5 터보는 6기통 3.5 터보입니다. 가솔린 2.5 터보가 출력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300마력대로, 디젤을 보시면 출력이 278마력으로 좀 더 적은 것 같고, 가솔린 3.5를 보자니 305마력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뭔가 출력만 놓고 생각하면 가솔린 2.5나 3.5나 가성비로 생각하면 2.5가 더 괜찮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최고 출력입니다. 실제로 주행을 할 때 주행 질감은 4기통이냐 6기통이냐는 차이가 꽤 클 겁니다. 단 제가 최근에 X3 30i를 운전했었는데요, 4기통 2.0 터보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차량을 운전해보고 정말 느낀 게 4기통 터보도 출력이 진짜 좋구나,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타지만 않으면 오너로서 소유하면 생각보다 만족스럽게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6기통이랑 이제 비교가 되진 않지만 오너로서 소유해서 이것만 타고 다니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고 출력만 놓고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400만원을 추가하면 3.0 디젤이고요, 550만원을 추가하면 3.5 터보인데요, 고민의 여지는 있는데 굳이 끌린다면 3.0 디젤이 끌립니다. 제가 이제 방구석 리뷰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량을 타보진 않았지만 6기통 디젤은 전혀 디젤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연비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고, 비싼 차를 사도 연비를 신경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연비가 너무 안 좋은 차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급에서 이제 3.5 터보 들어가면 정말 연비가, 시내 주행은 거의 리터당 한 5km 정도 갈 거고, 고속도로 달리면 리터당 잘 달려야 10km 갈까 말까 할 텐데, 디젤 3.0으로 가면 그래도 평균이 많이 올라가고 좀 밟고 다니는 맛도 있어서 3.0 디젤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최고 출력이 2.5 터보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6,437만원이 됐고요. 2륜과 4륜인데요, G80에서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2륜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GV80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냥 2륜으로 가겠습니다. 이 무게 배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그립을 확보하려면 수직 항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타이어가 닿아 있는 그쪽에 무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축이 뒤에 있으면 구동축에 바퀴가 있는 뒤쪽 바퀴에 무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밸런스를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4륜이 좀 이점이 있고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구동축에다가 바로 모터를 갖다 대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동 저항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관점에서, 친환경인 관점에서 구동 저항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차의 사실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내연기관은 커다란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 엔진이 말하자면 보일러 같은 거잖아요. 보일러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본네트잖아요. 본네트에다가 보일러를 넣고 거기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동력을 쇠파이프 같은 드라이브 샤프트로 뒤쪽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구동 손실이 야기되는데, 그게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다판 클러치 돼가지고 쇠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앞바퀴로 구동을 가져온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4륜으로 가는 게 센스 있는 느낌이 좀 아닌 게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의 이점은 있지만 분명히 좀 잃어버리는 면들도 있어요. 자, 근데 GV80 같은 경우는 제가 디젤을 선택했잖아요. 어느 정도 연비 면에서 그래도 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구동 손실을 유발하더라도 4휠 드라이브로 가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2휠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2휠 드라이브에 좀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행 패턴이 대부분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온로드 환경, 그러니까 도심 주행이나 잘 관리되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투휠 드라이브로 가겠습니다. 투휠 드라이브 자체에 라이트한 현가 장치의 장점도 있고요. 제가 비유를 했죠.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잘 닦인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주행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거는 4휠 드라이브보다는 그래도 투휠 드라이브니까요. 그래서 투휠 드라이브로 가겠고,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 5인승이냐 7인승이냐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5인승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쪽이 천장 루프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뒷자리가 되게 좁기도 하고, 이렇게만 봐도 좁은데 실제로 앉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시면 되겠고요. 색깔 같은 경우는 카본 메탈이 있는데 카본 메탈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휠은 19인치, 20인치, 22인치가 있는데요. 19인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차의 급에 20인치냐 22인치냐인데요. 고민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 차고가 높은 차는 타이어에서 조금만 뒤틀리는 게 위쪽에서 많이 뒤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평비가 낮은 거, 그러니까 휠이 바닥면에 많이 붙어있는 휠 타이어 세트가 고속도로 주행할 때 안정적인 면도 있고, 뽀대 같은 걸 생각하면 무조건 22인치거든요. 이 차는 공차 중량이 워낙 무겁고 현 가상 질량도 무겁기 때문에 이게 편평비가 낮다고 해서 승차감이 막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인치로 좀 욕심을 내고 가도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뽀대를 생각한다면 정말 가성비 짱짱에 투자는 휠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20인치나 22인치나 디자인이 다 좋은데요. 마지막에 고민한 건 타이어 가격입니다. 265에 40에 20인데요. 이 타이어 가격이 나중에 얼마나 비쌀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265 4022를 검색해보면 벤투스 S2 ASX라는 타이어가 대략 20만원, 금호에서도 한 20만원 이하로 나옵니다. 오프라인 매장 가면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터무니없게 한 50만원씩 하고 그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국산 타이어니까 그렇지 수입 타이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타이어 정도면 금호 타이어까지도 전 세계 초 메이저 타이어 회사입니다. 일상적인 목적으로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충분히 믿을 만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기조차도 민망합니다. 22인치로 선택하겠습니다. 190만원이 추가되는데요. 차가 조금 커서 22인치로 가는 게 좀 어울리기도 합니다. 내장 디자인은 베이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블랙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인데요. 이게 기본 실내 디자인인데 제가 타고 있는 F바디 520D 같은 경우는 럭셔리 트림이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 피아노 재질, 이 지문 묻는 이 재질이 되게 막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되게 고급 재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타고 있는 520D 럭셔리 바디가 이런 재질인데 저는 그냥 그게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자, 파퓰러 패키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놓은 거는 유명한 옵션들을 다 모아서 조금 할인해 주는 건데 파퓰러 패키지는 그냥 넘어가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인데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7개의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서 운전자의 체형에 맞는 정교한 세팅을 하고 스트레칭 모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카푸어라서 자동차에서 사는 사람 아니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스트도 클로징인데요. 이렇게 문 갖다 대면 닫히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선택하시면 되는데 뭔가 구입할 때는 되게 이런 거를 해보고 싶겠지만 사실 이렇게 별로 쓰지도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하이테크 패키지인데요. 12.3인치 3D 클러스터인데 계기판이 전체가 LCD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이걸 이제 160만원을 받거든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에 따라서 화면이 바뀐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클러스터가 운전자의 눈을 보면서 집중하지 않거나 졸음운전을 하면 경고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니지만 제가 타는 520D도 한 2시간, 3시간 운전하면 커피 마시다가라고 쉬라고 경고등을 띄우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고 뜬다고 해서 우리가 쉬진 않잖아요. 그냥 개무시하고 가잖아요. 눈 감음 등을 모니터링하여 전방 주시나 태만, 피로, 졸음 상태가 판단되면 팝업 메시지와 경고음을 발생시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되게 귀찮은 기능일 것 같습니다. 힘들면 당연히 차를 세우고 쉬어야지 어차피 안 쉬고 계속 갈 사람은 그냥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인데 하이빔을 켜고 다닐 때 반대편에 오는 차량만 피해서 비추는 건데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원도 같은 데 사시면서 어두운 데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냥 수동으로 하이빔 켰다 껐다 하면서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 되게 운전할 때 집중도 되기 때문에 전 좋아하는데, 저는 오토 하이빔조차도 필요 없는데 지능형 헤드램프도 저한테는 필요는 없습니다. 160만원을 써서 추가해야 된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걸 넣지 않고 160만원을 빼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고맙긴 하겠네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인데요. 여기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 서라운드 모니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백화점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거나 이럴 때 이런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거를 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앞바퀴가 어디 있고 뒷바퀴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고 어떻게 차가 돌지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차를 운전해도 어렵지 않고요. 버스는 앞바퀴의 위치, 뒷바퀴의 위치만 알면 면허 따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트레일러는 어려워요. 트레일러는 어려운데 이런 식의 사기 캐릭터 같은 이런 옵션에 의지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되게 그럴듯한 내비게이션인데요. 내비게이션의 그래픽이 아무리 증강현실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정보만 주면 돼요. 뭐 웨스트 방향에 80번 도로로 진입하세요. 80번 도로 이스트 방향으로 진입하세요. 딱 요런 정보들만 주면 됩니다. 다른 정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픽이 화려한 내비게이션 그동안 많이 써봤죠? 그거 보면 길 찾는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확한 정보만 딱 주면 됩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그냥 뽀대용이지 전혀 부럽진 않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인데요. 저는 이런 걸 안 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이런 기능 자체에 관심이 없고 진짜 좁은 주차장을 쓰면서 지정석이다 그러면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리가 좁으면 저는 주차를 하기가 싫어요. 옆차에서 찍을까봐 굳이 거기다가 우겨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저는 되게 넓은 데에 가서 오른쪽에 기둥 두고 기둥에 붙여서 주차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마트 주차 보조를 하면 얘가 얼마나 한쪽에 붙여서 주차를 해줄지도 좀 의문이고 뭐 이런 기능을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차가 뭐 이렇게 부담되지도 않고요. 후측방 모니터인데요. 계기판으로 후측방이 보이는 건데 진짜 쓸데없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사이드미러를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여기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 기능이고요. 전혀 부럽지 않은 기능이고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뭐 있으면 좋긴 한데 후진은 그냥 무조건 천천히 하는 거예요. 후진은 무조건 천천히.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후진을 천천히 하고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후진을 되게 빨리 하거든요. 후진은 무조건 천천히 하는 겁니다. 사고는 후진할 때 나거든요. 후진은 정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이런 안전장치들이 있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 이런 것도 그렇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차를 세워준다는 건데요. 굳이 뭐 그래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에서의 핵심은 사실상 이제 서라운드 뷰고 이 패키지의 가격이 180만 원이거든요. 다른 거 다 무시해도 서라운드 뷰만 생각해도 180만 원이면 뭐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뭐 안 넣고도 살 것 같긴 한데 이 급의 차를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가성비 좋게 뽑아보기 위해서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인데요. 차로 변경 보조 기능. 깜빡이 키면 차로를 변경해 준다는 건데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숨쉬기도 귀찮다는 느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요. 이게 기본 트림에도 들어있는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서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교차로를 진입할 때 교차로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정지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차로는 서행 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서행 운전하면서 확실한 시야가 확보되고 통과를 하는 게 맞지 뭐 이런 게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런 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를 하거나 완벽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통과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사고가 나지 않거든요. 사고는 나는 사람이 나고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납니다. 그리고 뭐 회피 조향 보조 이런 거 있는데 이 회피 조향 보조는 제 생각인데 이 회피 조향 보조로 인한 사고가 나중에 한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크게 유발되는 뭐 예를 들면 뭐 벼랑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나무를 박는다든지 차가 나무를 박으면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보통 가로등을 박으면 사망사고가 잘 안 나는데 나무를 박으면 이제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그런 거를 구분을 하겠지만 뭐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런 센서 처리 이런 게 그렇게 완벽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피 조향 보조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끌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진출입로에서 속도를 뭐 줄여주고 이런다는 건데 역시 저는 이것도 정말 뭐 숨쉬기도 귀찮다는 느낌의 운전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옵션이고요.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이 거친지 아니면 좀 스무드한지 그런 거를 좀 인식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코딩해갖고 돈 받아 먹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게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토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매뉴얼로 조작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오토 에어컨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매뉴얼로 아이디얼하게 조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카메라 사진 잘 못 찍는 사람한테는 그냥 오토 모드로 해서 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냥 똑딱이 카메라 주는 게 더 좋거든요. 하지만 카메라 사진을 진짜 잘 찍는 사람한테는 매뉴얼로 찍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저는 이제 인공지능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인공지능이 이 차량의 운전자 습관을 파악해갖고 뭐 한다는데 별로 이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충돌하기 직전에 안전벨트 당겨준다는 건데요. 이런 건 좀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150만원 저는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땡기는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안전벨트 옵션은 약간 땡기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인데요. 2열 전동, 접히는 게 이제 전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 전동 도어 커튼, 이쪽 커튼이 전동이라는 거고요. 이쪽이 전동인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뭐 되게 고급진 옵션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손이 있으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게 또 전동이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는 전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올리기가 힘드니까. 근데 옆에는 뭐 굳이 이게 전동이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 3존 공조, 2열 LCD 공조 조절 장치 포함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개를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네요. 그래서 이게 230만 원인데요. 베개는 그렇다 치고 뭐 통풍 시트가 땡길 수 있는데 230만 원 패키지로 묶은 거 너무 비쌉니다. 제가 이따 얘기할 텐데 팰리세이드에서는 2열 통풍 시트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물론 이렇게 묶여있진 않지만. 그리고 뒷좌석 접히는 게 전동인데 이게 굳이 전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접는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접었다가 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전동이면 느려서 더 답답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인데요. 160만 원 저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디오 좀 해본 사람은 알 텐데요. 뭐 포칼의 유토피아 같은 미드베이스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뭐 다인 스피커 이렇게 유명한 것들 하면 미드베이커 스피커 한 세트만 해도 뭐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거기다가 앰프 올리죠, 선제 올리죠, 전원 보강하죠, 뭐 이러면은 그냥 돈 1000만 원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지금 160만 원짜리 패키지면 이거 갖고 소리가 좋아진다는 걸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미드 스피커 한 짝 가격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오디오는 이제 그냥 순정 상태에서 건드리지 않는 게 좋거든요. 순정 자체가 좋은 게 좋아서 한 160만 원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적인 고급스러움도 있지만 음악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감성적인 고급짐도 있거든요. 저는 추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방음이 좋고 이런 경우는 음악 잘 틀고 다니면 되게 고급지니까요. 뭐 개인적인 호구요. 자, 이렇게 하시면 6,787만 원 차가 완성되고요. 6기통 3.0 디젤이고 휠은 22인치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닥 좋진 않다고 하네요. 색깔은 멋있고요. 디자인도 나쁘진 않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아주 큰 차는 아니거든요. 그냥 팰리세이드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 뒤쪽에 지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깎아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열의 자리가 사실상 거의 재구시를 못합니다. 사실상 4인용 차고요. 이런 차를 누가 살까요? 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이 돈 주고 이 차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이게 거의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 정말 대안이 너무 많고요. 이게 무슨 프리미엄 브랜드 같으니까 한 7천만 원쯤 돼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외국 나가면 거의 현실은 유럽에서 안 팔리고 미국에서도 안 팔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돈이면 7천이라는 돈은 사실 그 기회비용이 엄청 크거든요. 재테크 좀만 잘하면 1억도 만들 수 있는 돈이고 그 1억이 뭐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본인 능력인데 차를 살 때 드는 돈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빵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사면서 7천만 원이란 돈을 쓰는 거는 진짜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에서 제네시스라는 차를 사면서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쓴다? 저는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BMW 가서 가격표를 봤는데요. 6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로 가면요. 6 시리즈가 요즘에 저는 좀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거 플랫폼에 하면 7 시리즈일 텐데 620D 제일 저렴한 게요. 8천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7천만 원이면 뭐 거기서 1,300 정도 더 더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얘도 약간 할인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얘는 20D니까 4기통 디젤인데요. 저 같으면 BMW 6 시리즈로 갑니다. X5로 가볼까요? 자, X5는 9,91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할인이 좀 있겠죠. 얘는 30D니까 아마 6기통일 것 같아요. 할인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700만 원 해준다고 칩시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9,000 초반이라고 쳐볼게요. 제네시스 진짜 거의 깡통급으로 만들어냈는데 6,787만 원이고요. BMW X5가 9천만 원 한 초중반대라면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인데 신차를 산다면 저는 이걸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듭니다. 뭐 내부에 들어있는 옵션도 다르고요. 차량의 특성도 좀 다르지만 BMW라는 브랜드의 X5라는 차량은 뭐 저는 디자인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정말 명불허전의 정말 X5 그냥 대표 간판 모델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차면 현대 제네시스 GV80 사면서 7천만 원 쓸 바에는 저 같으면 2천만 원 더 더해서 일로 갈 것 같고요. 제가 돈이 있다면 뭐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차 못 사지만 제가 벤츠도 가격표를 좀 봤는데요. 9,260만 원인데요. 제가 낸 견적이 7천만 원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천 한 3, 400 더 해야 되거든요. 할인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차는 게다가 또 4기통이에요. 근데 4기통 차를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산다는 게 참 비싸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7천만 원보다는 저는 그냥 일로 가겠습니다. 제가 돈이 있다면. 뭐 옵션이고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BMW X5랑 GL2를 추천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다른 걸 추천하고 싶어요. 뭘 추천할 거냐면 자,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를 보시면
이 팰리세이드가 은근히 개 가성비가 좋습니다. 3.8 휘발유가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팰리세이드 가격표로 가겠습니다. 팰리세이드 가격표는 이렇게 트림별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낮은 트림이 익스클루시브인데 3,54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3,540만원 깡통의 기본 파워트레인이 뭔지 보시면 V6 3.8 엔진입니다. 6기통 3.800cc 휘발유 엔진이거든요. 자, 제네시스에서는 6기통 3.0 디젤을 제가 골랐잖아요. 얘는 3.8 휘발유니까 기름은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3,500~600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현대차에서 가성비 진짜 좋은 차 중에 하나가 아반떼 깡통 수동이랑 팰리세이드 3.8 휘발유라고 생각합니다. 옵션은 당연히 그것만큼 좋진 않은데요. 얘는 은근히 또 가성비가 있습니다. 7인승의 2열 통풍 시트로 가시면요. 30만원만 추가하면 돼요. 2열에 통풍 시트를 하고 싶으면 30만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제네시스 GV80에서는 230만원인가 그랬잖아요. 다른 거랑 좀 묶여있긴 했지만 얘는 30만원만 하면 됩니다. 정말 혜자죠. 혜자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7인승 시트를 저는 꼭 하는 걸 추천합니다. 7인승 시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게 중요한데, 자, 팰리세이드는 2열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차잖아요. 그래서 7인승을 선택하시면 2열이 이렇게 독립 시트가 됩니다. 이 진짜 편하겠죠. GV80보다 2열 시트는 얘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독립으로 되어 있어야 편하고, 얘는 천장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냥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창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사각 반듯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 시야가 너무 좋고 머리 천장이 높아서 쾌적합니다. 가격이 또 엄청 싸잖아요. 우리가 GV80에 지금 반값이잖아요. 7천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내려오잖아요. 3,500만원 차이면 되게 큰 차이잖아요. 저 같으면 GV80 이거 7천만원 가까운 돈 주고 사느니 팰리세이드 깡통에다가 30만원 추가하면 2열에 통풍 시트 들어가고 2열 시트 이렇게 독립식으로 되는데, 저는 그냥 팰리세이드 3.8로 가겠습니다. 6기통 3.8 엔진, 되게 혜자 아닌가요? 파워트레인만 생각하면. 옵션을 비슷하게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옵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요게 이제 LED 램프가 아닌 게 좀 단점이고요. 뭐 스타일 패키지 130만원을 추가하면 되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관심 없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풀 오토 에어컨 이런 것도 들어있고, 당연히 스마트 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런 거 들어있고요. 이 차의 특징은 V6 3.8 엔진의 8단 자동 변속기, 이게 그냥 기본 파워트레인입니다. 가격이 개소세 5% 적용 시 3,540만원, 제가 추천하는 건 요 30만원만 딱 추가해서 3,570만원에 구입하시면 개꿀입니다. 이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거 7천만원 주고 사는 거는 저는 안 사고요. 이 돈이면 중고로 가면 진짜 수입차들 뭐 진짜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거든요. 멀쩡한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보증 다 살아있고. 뼈다구만 먹지 않은 차면 보증 살아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그냥 문제 있으면 센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7천만원 주고 산다? 진짜 부자들이 사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테헤란로 같은데 대로변에 빌딩 하나 있고 그 빌딩 1층에 커피빈 같은 거 입점해 있는 그런 빌딩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 그런 사장님들은 뭐 BMW, 벤츠 이런 거 안 타거든요. 그냥 에쿠스 같은 거 있어갖고 그 에쿠스 집에다가 세워놓고 차도 별로 타지도 않고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가족들끼리 무슨 아난티 같은데 여행 갈 때 타려고 SUV를 사고 싶은데 뭐 사지 이러면서 이제 뭐 수입차 관심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이제 옵션 넣어서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그냥 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G80은 어떻게 구입을 하면 그래도 약간의 경제성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류의 영상을 좀 만들었었는데, GV80이 7천만원 되면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위급의 벤츠나 BMW 돈 보태서 가거나 한 2천만원 보태면 갈 수 있으니까 4기통이더라도, BMW는 6기통이고 아니면 그냥 아예 반값인 팰리세이드로 가겠다. 뭐 그래봐야 같은 현대고, 제네시스가 뭐 대단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오늘 영상 되게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졌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